네, 이번 주에 월드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 세계를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을 말을 해야 되는데 전 더위 먹었나 봅니다. 가끔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요즘같이 더울 때. 그래도 이렇게 더울 때 약간의 시원한 소식도 전해지는 게 바로 파리 올림픽이 아닐까 싶은데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차 소장님 올림픽 별로 안 보세요? 원래 스포츠 자체를 별로 그렇게 썩 하지는 않고 저는 오히려 올림픽보다 오늘 이 생생경제를 들으시는 분들은 점심 때 다 중국집에서 만나실 것 같아요. 탕수육. 네, 탕수육 드시면 옆에 혹시 생생경제 들으세요라고 물어보셔도 되지 않을까. 자, 근데 어찌 됐든 파리 올림픽 뭐 이렇게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소식을 들으면 상당히 좀 재밌다라는 어떤 형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강했었던 그런 부분들보다는 새롭게 정말 어떻게 보면 스포츠도 우리가 이제 뭐 인기 종목 있고 비인기 종목이 있는데 비인기 종목이라고 보통 우리는 이제 그게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비인기 그렇죠. 종목이라고 했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과연 글로벌 벽을 넘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던 부분들 이게 정신적으로 되는 건 정신적으로 됐었던 부분들이 아닌 종목에서 이렇게 성과들이 나오니까 정말 대견하다. 정말 이거는 뭐 진짜 올림픽 정신에 부합되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지 스포츠를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더군다나 뭐 중국 경제도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은데 다 그래도 자기 할 일들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기성세대로서 좀 뿌듯한 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가벼운 잡담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점심에 탕수육 드시는 분들은 모두 다 저희 작가님 탓이니까 작가님을 탓하도록 하세요. 이 교수님도 올림픽 많이 보셨어요? 저희 와이프가 좀 봐서 같이 보는데 예전보다 빨라졌습니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양궁도 이제 15발 굉장히 스피디해졌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TV 트렌드가 아무래도 광고라든지 지루하면 안 돼요 이제.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탁구도 저 어렸을 때 21점인가 냈던 것 같은데 요새는 11점으로 바꿔가지고 쭉 그러니까 세트 수를 늘리고 훨씬 빠르게 엄청 빠르게 한다. 뭐 테니스가 좀 안 바뀐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 그다음 뭐 그 펜싱 같은 것도 올림픽 봤는데 굉장히 빠르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좀 룰 같은 것들이 많이 적합되지 않았느냐. 뭐 요 생각은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빠르다는 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변동성도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자가 쉽게 바뀔 수 있는 그날 양궁 같은 것들이 뭐 얘기가 저도 살펴보니까 예전 한국이 너무 잘 쏘니까 이제 발수를 줄이고 빨리빨리 진행하게 함으로써 좀 변동성이 크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게 보는 그러니까 이제 규칙에 따라서 뭐 스포츠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이 짧아야 돼요. 주식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고 올림픽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고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보신 적은 다들 뭐 직접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은데 금메달이라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금 함량이 한 1.3%? 뭐 이 정도 된다고요? 은메달이죠. 금은메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금메달은 순운인 것 같고요. 그래요? 은메달은 순운인데 금메달은 한 500g, 529g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은메달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금이 더 비싼가? 금이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거를 또 녹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녹이는데 비용하고 이렇게 감안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6g이 들었다니. 근데 6g이 두 돈이 되나? 하여튼 생각보다는 큰 요즘 방송에서 돈이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혼납니다. 그런 옛날 사람 얘기 나면서 그래서 6g 정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값 자체는 싸지 않다. 그래서 지금 뭐 금메달 가격이 약 한 140만 원 정도, 1,027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전체에 아까 말씀드린 1.3% 정도가 금이고 나머지는 뭐 은인데 요번에는 특히나 이제 루이비통이 그 후원사를 하면서 이거 얘기를 된지 잘 모르겠지만 그 루이비통 산하 주얼리가 담당하면서 모든 메달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 되게 패셔너블하게 바뀐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 명품 메달이 됐구나. 그다음에 에펠탑 개 보수 과정 속에서 철이 좀 나왔는데 그것도 약간 첨가하면서 희소성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디자인, 그러니까 예전 뭐 결국 메달 디자인인데 루이비통사에서 디자인을 하고 금 한량보다는 이런 디자인의 특성, 그다음에 에펠탑에 어떤 철 같은 것이 들어간 특성들이 반영되면서 희소 가치가 좀 있는 메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메달은 메달이고 우리가 항상 이맘때쯤 되면 나오는 게 포상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올림픽 자체에서는 1등 한다고 해서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니죠? 원래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이제 아마추어 스포츠 정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프로 선수들이 좀 일부 참석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메달 순위를 집계하는데
이건 예. 올림픽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그렇죠. 언론사에서 하는 예. 거고 이것도 아시아와 유럽이 좀 다릅니다. 아시아는 아시아에서는 네. 금 중심으로 하는 거고 네네. 유럽은 토탈 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로 네, 그냥. 전체 개수로 하니까 그리고 전체 개수로 하면 우리보다 일본이 지금 네. 우리 위로 올라가게 되는 사실 그게 더 올림픽 정신에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언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제 포상금을 이제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공식적인 포상금 지금 이제 일부 연맹에서 또 우리가 이 육상 연맹 같은 경우는 네. 포상금 지급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음.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그 봉사금이 네. 지워지니까 그거는 좀 그러니까 아. IOC에서 주는 것은 지금 육상만 좀 거론되고 있는 거고 예. 공식적인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아. 수 있겠습니다. 돈은 어디에서 좀 많이 주나요? 뭐 이제 나라별로 다른데 이제 뭐 홍콩이 제일 많이 준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홍콩이 약 76만 8천 달러, 뭐 저도 숫자를 봐야 하는데 10억 5천만 원 정도 아이고 금액이라고 많이 주는구나. 이야기를 예. 하고 있고 싱가포르 74만 5천 달러, 10억 1천만 원. 그다음 인도네시아 뭐 한 30만 달러에 4억 1천만 원. 이스라엘 뭐 3억 7천만 원. 뭐 쭉 프랑스 이번 개최국이 뭐 1억 예. 1천만 원 정도 하고 미국은 금메달 따면 한 5,1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뭐 홍콩 같은 나라, 홍콩, 싱가포르는 사실 그 아무래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네. 타기 어려운 국가라서 좀 인센티브를 크게 주는 이런 영향들도 네. 있는 것 같고 희귀하고 사실 네. 어떻게 보자면 도시국가로서의 어떤 민족성 이런 거를 사실 발휘하기 쉽지 않은 나라들이라 예. 좀 특별하게 많이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스페인, 프랑스 이런 미국 뭐 이런 데는 적정하게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이런 적정하게 주는 이런 양상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이 금메달이 있나요? 금메달을 2개 땄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그 예. 펜싱하고 여기서 2개를 땄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 기준은 집값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집값. 같아요. 예, 홍콩이나 싱가포르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네. 좋은 집이냐 나쁜 집이냐는 하는데 최소한 금메달 네. 따면 집 한 채는 주겠다라는 게 우리도 옛날에 예, 과거 예. 이제 그런 개념이었었던 거를 보면 이게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싶은 거죠. 또 한 가지로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인구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스포츠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그 뒤로 보게 되면 우리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은 좀 그렇다 이제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스포츠 강국들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 스포츠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 이름을 알린다. 우리가 이제 국위선수 좀 하고. 예.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동메달 땄을 때 예.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세계에 진출했다 어떤 그런 대대적인 언론을 좀 봤었던 젊은 어릴 때 이제 그런 건 아는데 어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쵸. 이 예. 스포츠라는 걸 통해서 결국 세계 무대에 있어서 3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라면 나름대로 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되고 이것을 요인하기 위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최소한 집 한 채는 할 수 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네. 맞아떨어져서 포상금이 정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88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좀 점프업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이게 발전이- 국위선양 얘기를 했죠. 네. 그다음에 그때 4위인가 해서 네. 국위선양이 가장 잘 올림픽도 개최를 하고 올림픽의 성과도 좋으면서 굉장히 프로모션이 잘 되었던 올림픽 중 하나가 서울 올림픽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경제 성장의 계기도 좀 되지 않았었나요, 그게? 사실 이제 뭐 경제 성장의 계기, 그러니까 네. 경제 파급 효과는 컸겠지만 이제 이 산업 자체가 경제 성장을 만들기는 조금 왜냐하면 그 인프라를 그러니까 체육 시설이라는 건 체육 인프라를 깔고 이것이 문화 강국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는 만들었지만 뭐 아하. 직접적인 관광이나 효과는 당연히 네. 있지만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기술 발전이기 때문에 이거 더 기술 발전이 뭐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브랜드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아하. 브랜드를 높이고 한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저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전쟁이 나고 전후 그 미국에서 드라마 같은 것들도 이제 전쟁 시대 드라마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후진적으로 봤다라는 시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 가진 한국의 이미지가 전쟁 이미지, 1950년 전쟁 이미지였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도쿄 올림픽 이번 도쿄 올림픽 말고 1960년 도쿄 올림픽도 비슷한 효과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 2차 세계 대전 1945년 진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60년에 올림픽을 하면서 좀 이미지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는 이미지 쇄신을 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꼽히는 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 피는 거랑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빠른 발전 그리고 올림픽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소장님께서는 좀 추억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청취자분들도 추억이 있으시면 우물정의 공구사으로 문자 보내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육상 어떠세요? 경기를 네. 직접 가서 봤습니다. 육상 경기를 네.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일부 기업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비인기 종목들, 네. 그러니까 육상 예선을 가서 봤는데요. 이제 뭐 결승 이런 건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관객 이제 관중들이 동원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비인기 종목들에 대해서는 표가 굉장히 그때 네. 막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때 대학생 때라 가서 이제 그거 봤었던 거고 교수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때 대학생 외국인들한테 때. 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그 전쟁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였죠? 했는데 네. 그 군대인데 그러니까 야전 병원이었어요. 아. 야전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뭐 할 듯 말 듯한데 아무튼 이제 그 장소가 어디냐면 6.25 전쟁 때 우리 의정부였습니다. 아하. 아. 배경이 배경이 그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의정부에 있었던 미군 병원에 있으니까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그 전쟁 때 못 사는 그런 인식들이었다가 올림픽이 열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큰 그런 거였죠. 정말 그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죠. 미국 사람들한테 가서 한국 그러면 어디냐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베네수엘라 얘기 다뤘는데 네네네. 베네수엘라가 남미에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뭐 저기 뭐 세네갈이 네. 아프리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자는 그래도 알겠는데 후자는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대한 네. 구분 이런 것들이 좀 뭐 현실적인 건 받아들여요.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것이 열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브랜드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네. 저는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게 어찌됐던 정말 뭐 군사 정권의 어떤 목적이었던 뭐 어쨌든지 간에 쌓인 것들이 그 역사적인 네. 그런 어떤 폭발이 짚고 와서 우리 K-팝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단초가 된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인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이런 것들 모두 다 우리의 그 발판이 됐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 올림픽 메달에다가 포상금을 많이 거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교수님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이게 사실 포상금이 핫한 이슈긴 하죠. 예. 특히나 이제 체육이 끝이 아니라 음악 콩쿠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체능에 대해서 다 네. 포상금이 지워지면서 그러니까 포상금은 둘째고 이제 병역 문제가 병역 항상 문제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슈들이 걸리면서 사실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비인기 종목의 육성이라든지 우리나 이렇게 체육 저변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뭐 탁구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사실 하기가 굉장히 쉬운 스포츠인데 예. 뭐 좀 그러니까 저변을 계속 넓혀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 탁구, 배드민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넓힐 필요가 있거든요. 농구, 그러니까 사실 축구는 조금 널리 퍼져 있지만 농구 같은 것도 조금 어렵고 그래 이런 저변을 넓히고 그러니까 체육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늘린다는 점에서는 이런 뭐 비인기 종목에 네. 포상금을 주는 것들은 사실 뭐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바람직한 운동들이고 사실 이제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건강이라든지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의 이게 또 너무 체육 얘기하다가 이런 자꾸 흘러가는데 헬스케어 산업으로까지 가겠어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요새 국민건강보험에서 강조하는 것도 사전적으로 운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늘리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방적인 것들이 비용이 훨씬 덜 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 체육의 그러니까 저변을 넓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콘이 있어야 또 넓어지기도 하는 거고 따라하는 사람도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조금씩 주는 거 자체는 우리나라 한 6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으면 6천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 정도는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 근데 뭐 병역에 대해서는 약간 사실 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운동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선언적으로 제 눈이 이제 교수님한테 들어갔는데 근데 우리가 엘리트 체육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엘리트 체육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집단으로 모아서 하는 나라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올림픽이라는 것도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도 자기의 직업이 있고 직업 있는 상태에서 올림픽이나 이런 걸 나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이제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엘리트 체육을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성장기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정치적인 목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체로 저는 엘리트 체육이 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그런 병역 문제도 과연 체육에서 우승한 사람만 병역을 줘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BTS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많은 예술가들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남자 예술가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이제 됐는데 군대 문제 때문에 그걸 이제 꺾는 경우도 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자 차제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줄일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이 우승한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 이 앨리스 체육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저변적인 체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젠다를 좀 던져주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민간 부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 6 이거를 선수단에게 다 나눠줬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효과가 있었을 걸로 보세요? 마케팅 효과? 뭐 충분히 광고 네. 마케팅 효과는 거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출이 돼야 되는데 네. 뭐 삼성 입간판이 노출되는 것보다는 황금색의 그 올림픽용 제플립 폴더 이게 이름 말씀 어려워서 제트 플립이 노출되는 게 사실은 네. 광고 효과가 좋고요. 플립. 그다음에 이것들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이것이 그니만 중고 마켓에 나간 것까지 이슈가 되고 중고 마켓에 나간 게 이슈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희소성이 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소장님도 효과가 좀 있었던 걸로 보세요? 당연히 효과가 있죠. 이거는 뭐 정말 제가 삼성전자 홍보 담당자라도 예. 여기에 그냥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보통 여기 지금 들어간 돈이 대략 한 1, 2천억 정도 들어갔다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 1, 2천억이라는 돈이 절대적인 금액으로 크지만 네. 홍보비로 따진다라면 뭐 그렇게까지 또 그거는 미국의 어떤 뭐 테니스 경기에 뭐 우리가 좀 보면 이제 기아 뒤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쌀 걸요? 생생경제도 후원해주면 제가 이마에다 붙이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저도요. 안 해줄까요? 저도 이렇게 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셋이 이렇게 이마에다 붙이고 하면 될 텐데. 한 글자씩 다 써갖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대기업 총수들이 많이 한 종목씩 선점해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죠? 이제 하나그룹 사례가 뭐 사격 대표적인 예인데 이제 작년에 끊긴 그게 하나그룹이 이제 하나갤러리아 사격단 이제 그만하면서 좀 중단하긴 했는데 하나가 이제 한국 화약이죠. 예. 화약 자체가 이제 워낙 총기랑 관련이 깊으니까 사격에 22년 그러니까 22년 동안 후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성과가 좋으면서 저변 넓힌 것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예. 근데 현대차 그룹이 또 유명한 것이 양궁에 대해서 이제 정의선 회장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뭐 프랑스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로봇 같은 걸 통해서 AI 기술을 해서 이제 유사한 환경 만들어줬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잘했어 아주. 그다음에 SK 그룹이 뭐 펜싱, 핸드볼 이런 거 한 예. 것들이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CJ 그룹 골프, 뭐 포스코 그룹 체조 이런 것들이 각각 대기업들이 예전부터 이제 예. 중소, 그러니까 좀 작은 그냥 비인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후원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몇 가지 효과가 예. 있죠. 일단은 첫 번째로서는 이제 자신의 이제 그룹 이미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화 같은 경우 잘 모르시지만 저희 때는 체류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한국화약그룹에 앞서는 저는 가죽 장갑 생각나는. 그래서 혼나겠다 또. 어쨌든 한화 입장에서는 사격이라는 게 이미지로 딱 좋은 거고 예. 나머지 이제 이것들을 이제 후원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어떤 기업의 이미지 홍보,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혜택, 다양한 뭐 양수협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을 안 할 건 없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기업 총수들이 가장 또 그러니까 이제 좀 높으신 분들이 선호하는 게 내가 어느 기업의 이제 그 대표다 이것도 네.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대학 총장이다, 어느 대학 교수다, 어떤 좀 그러니까 돈을 버는 쪽에 내가 이것을 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네. 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교수님 말씀하신 비인기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현대차와 양국의 하나의 사격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사격을 후원하면서부터 우리가 이 순위가 올라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총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범용품을 썼습니다. 네. 근데 원래 총알도 이게 수제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그걸 이제 수제를 쓰기 시작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람마다 무게라든지 이걸 다 다른 것을 정밀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알기로 진정호도 나오고 했던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비인기 종목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자금 지원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화가 예전에는 한국화약이었지만 지금은 종합방산기업으로 그렇죠. 엄청난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이제 올림픽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시아로 한번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방글라데시에서 반정부 시위하고 총리가 도망가 버렸어요. 이 핵심 역시 청년 실업이죠. 이 청년 실업 문제가 네.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뭐 지난주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방직업 같은 것들이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걸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노동 근로자들 많은데 남성들은 특히 일할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조업 자체가 발전이 안 하면은 이제 근로자 자체가 늘 수 없는 환경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실업률이 높은데 이제 불을 부은 거는 이제 공무원 할당제,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정부 일자리 30%를 할당하는 게 없어졌다가 이게 다시 합헌이 되면서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청년층의 일자리는 부족하게 되고 지금 특히나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남성 청년,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 남성들의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불만들이 이렇게 되면 될수록 공무원 일자리는 좋은 거고요. 공무원에 대해서 특혜 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고 이거를 잘 수습을 해야지 거기다 총질을 했으니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과도 정부의 수장을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하셨던 그분이 맡게 됐잖아요. 이분께서는 뭐 어떻게 분노를 잠재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조금 좀 중립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분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거든요. 그 방글라데시 이제 그 대학 경제학과 교수신데 이분이 이제 만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저소득층에게 이제 무료가 아니라 대출 서비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MF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용만으로도 정말 돈 없는 사람한테도 신용만으로 100만 원, 200만 원만 있으면 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데 그걸 대출을 해준 거죠. 그거를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송사가 190여 건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나이는 지금 80세가 넘으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방글라데시 기존의 기득권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뭔가 진짜 멋진 카드가 하나 필요하죠. 이 카드로서 무함마드 유누스는 정말 최고의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80세가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없고 그다음에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은 분들인데 한편으로는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결정적으로 뭔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주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전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좀 부정적인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모든 걸 해결하기보다는 이분이 일단 과도 정부 이후에 나오는 그 행태가 방글라데시 운명을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방글라데시 이야기만 할 건 아니고 중국 이쪽도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 밖에 나오는 실업률이랑은 실제 실업률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청년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정확한 지표가 안 나오고 지표를 끊어버린 게 2023년인가 22년인가 중국이 역시 중국 지표는 믿을 수가 없어. 아예 그냥 나오지 않죠. 청년 실업률 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이랑 좀 비슷한데 중국도 대입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가오카오라고 이야기해서 대입을 가기까지 어마어마한 이 인풋이 들어가는데 대학을 나왔는데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한 엄청난 인풋이 들었고 대학에서 경쟁이 치열한데 나왔더니 일자리가 없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가 없는 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래도 미중 패권 경쟁이 강화되면서 그냥 빅테크 기업 같은 데들이 조금 어려워지. 그러니까 이걸 개발을 오히려 촉진을 해야 되는데 시진핑 정부가 이제 약간 규제를 하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현상 그리고 미국 패권 경쟁 사이에서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좀 줄어든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좋은 일자리가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노력, 그 고학력자까지 가기 위한 노력들은 엄청나기 때문에 매년 뭐 중국 대학생 졸업생 수가 1,179만 1,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겠고 올해 그 사상 역대 1,400만 명인가 재수생까지 늘어가면서 이제 그만큼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고급 인력들은 많은데 고급 인력들을 위한 또 노력도 엄청나게 하는데 일자리는 좋은 상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많아야 사실은 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임금 역시 상승 아무래도 공급하고 수요의 문제인데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임금 역시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국의 이런 실업률이 해소되려면 중국 경제가 나아지는 수밖에 없을 텐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 어제 뭐 수출입 동향이었나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만 놓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의 변화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토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조업 이런 걸로 성장해 왔다라면 글로벌 상황이 이제 제조업에서 IT로 바뀌고 있는 상황. 이거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20년 동안 성장에 대한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라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기성세대 입장으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대안도 솔직히 마련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중요한 게 지금 상해를 가보면 이 외국인들이 있었던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었던 데 있었던 그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네. 사람들이 지금 물밀듯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제 내 나라만 갖고 안 되면 다른 나라에서 뭔가 들어와서 이 경제를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입장.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재원들을 대거 다 철수시켜놓은 상황이다 보니 네. 그런 거에 대한 파생되는 효과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중국은 뭐 서부 토목개발로 경제 성장률 자체는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대소식권에 있는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고 한 달에 100만 원 받아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이 걸렸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